이제 강론에 매매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계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계약 강론에서 핵심은요. 일단 그 계약이 뭐냐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매가 뭔지 다 알아요. 임대차가 뭔지 다 아는데 보통 매매 그러면 뭐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적인 개념 속에 그 계약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의 목적이 그 계약의 채무예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채권 채무가 생기는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떤 채권 채무가 기본적으로 생기는가? 그게 그 뜻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 계약의 뜻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구체적으로. 그게 그 각각의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먼저 매매의 뜻은요. 당사자가 있고요. 양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하는가? 그게 이제 계약의 뜻이 되죠. 매매는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매매 계약이 돼요. 일방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요게 매매 계약이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둘 다 채무니까 생기니까 쌍무죠. 주고받으니까 유상이죠. 약속만 하니까 낙성이죠.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를 써도 되고 즉 방식을 정해놓고 있질 않아요. 이런 걸 불요식 이렇게 불러요. 한 번 이행으로 끝나죠. 이걸 일시적 계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계약의 유형으로 보면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불요식이며 1회의 이행으로 끝이 나니까 일시적 계약 이렇게 됩니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일시적 계약. 중얼중얼 해서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자꾸. 계약의 종류 물어볼 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게 매매 계약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매매 계약상 채무 이렇게 됩니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따라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 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 이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갑과 을이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임야. 1억에. 그런데 이 임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나 했어요. 무슨 특약을 했냐면 갑은 요 임야 내 묘지 2기를 이전한다 이렇게. 을이 갑소의 임야를 사러 갔는데 그 임야에 묘지가 2개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저 묘지 2기 이전해라. 그래서 갑이 알았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갑이 이 묘지 2기를 이전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인가요? 아닌가요?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채무는 뭐예요? 소유권 넘겨주는 게 채무예요. 이건 채무가 아니에요. 이런 걸 부수적 채무 이렇게 말해요. 부수적 채무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상 채무가 아니다 말이죠. 특약을 어떻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자, 어디에 그게 나오냐 하면 아까 건너떴던 게 있는데 뺐구나. 에이. 자, 요런 건 그냥 보세요. 부수적 채무. 따라서 이걸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말이죠. 매매계약상 채무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매매계약상 채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뜻을 아는 것은 그 계약상 주체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촌스럽게 기억하지 마시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딱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 재산권 꼭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소유권이겠지만 뭐 채권도 됩니다. 채권 거창한 것 같은데 상품권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권도 사고 팔죠. 그것도 되는 거예요. 특허권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꼭 소유권에 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재산권 꼭 매도인 소유에 속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이 임야가 계약 당시 병소유야. 그걸 갑이 을과 매매하기로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속만 하는 거니까. 갑이 을한테 지금 비록 병이 안 판다고 저래 버티고 있는데 내가 가서 꼬시면 나한테 팔 거야. 그럼 내가 사가지고 너한테 다시 되팔게. 미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도 되냐? 된다. 우리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거의 선분양이죠. 그러면 선분양했다는 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101호 소유권을 매매한 거예요.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반드시 돈이어야 돼요. 그러면 임야를 1억에 매매를 하면서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을 주고 모자라는 1,000만 원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주기로 했어. 이건 매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뒤에서 보는 교환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하고 교환계약은 외형이 똑같은데요. 다만 반대 당사자가 뭘 주기로 하는 거에서 달라져요. 매매는 반대 당사자가 돈을 주기로 하는 거고요. 교환은 다른 재산권 주는 거예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게 교환이 됩니다. 교환은 이제 뒤에서 개념 간단히 볼 겁니다. 어쨌든 매매계약이 되려면 반드시 반대 당사자는 금, 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매매계약의 뜻과 법적 성질에 있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성립만 봅니다. 137페이지 보면 맨 위에 매매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가 목적이 일치해야 되죠. 그 목적이 뭐예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것만 일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금을 언제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또는 어디서 줄 것인가? 이런 건 합의가 없어도 됩니다. 그럼 아주 러프하게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옮겨주고 을은 갑에게 1억을 지급한다. 딱 그것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이런 건 합의가 없어도 된단 말이죠. 계약의 성립은 그 두 가지 목적만 일치하면 성립한단 말이죠. 간혹 가다가 뭐 101호 소유권 넘겨주고 1억 주기로 계약 합의만 했어. 합의만 딱. 돈을 언제 줄지 어디서 줄지 어떻게 줄지 또 계약서 쓴 적도 없고 그럼 이거 계약을 했냐 안 했냐 다투는 경우가 생겨요. 계약은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계약의 성립과에서 아주 중요한 게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계약금. 자, 요 계약금을 오늘 이해합니다. 매매계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계약금입니다. 자, 우리 계약금이라는 게 보통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동산 같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의 1할 정도로 계약하는 날 주지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계약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계약금은요, 우리 민법상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주는 금전뿐만 아니라 물건도 계약금으로 해놨어요. 금전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상 565조에서 돈뿐만 아니라 뭐도 계약금으로 해놨다고요? 물건도 계약금이 돼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1억에 매매를 하는데 갑이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요구했을 때 이 1,000만 원을 돈으로 주는 거 이것도 계약금이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주는 거 이것도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갑이 받으면 이것도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거 대금 일부다 아니다. 대금의 일부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야. 아니다. 왜?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약금은 뭐도 돼요? 물건도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에요. 자, 대금의 일부가 아니니까 을은 나중에 갑에게 얼마를 줘야 돼요? 을은 갑에게 나중에 대금을 얼마를 줘야 돼요? 1억을 줘야 돼요. 그럼 미리 준 1,0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이 계약금은 물건도 계약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금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계약금은 99%, 거의 100% 돈으로 주지요. 그죠? 이걸로 좀 안 받죠, 보통 매도인은. 보통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엔드. 대금에 충당해요, 안 해요? 충당하죠. 현실적으로는 돈으로 주고 대금에 충당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 우리 대법은 관행일 뿐이다. 뭐일 뿐이라고요? 관행. 그래서 원칙은 대금의 일부가 아니어서 반환이 원칙이다. 그런데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히 우리나라는 계약서를 쓸 때 대금 1억,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천만 원 이렇게 쓰지요. 그걸 우리 대법원이 계약금을 대금에 충당하는 특약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금 1억,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얼마 안 써 있어. 그러면 원칙은 1억 주고 1,00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다라는 거 의의에서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줘야 되는가? 아니지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는 계약이 많을까요? 안 주는 계약이 많을까요? 안 주는 계약이 훨씬 많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 돈 주고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매매죠. 매매죠, 분명히. 돈 주고 물건 사잖아요. 다만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런 걸 현실 매매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현실 매매 계약도 매매인데 계약금 줘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계약금은 주로 어떨 때 주냐? 덩치 큰 거. 엔드. 계약 날짜와 이행기가 다를 때. 그럴 때 주로 교부한단 말이죠. 그 말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계약금을 주고받는 약속을 따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줘본 적이 없으니까 매매 계약만 한 거고요. 그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하면서 플러스 뭐도 한 거고 계약금 계약도 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매매 계약 이외에 따로 무슨 계약이 필요하다? 계약금 계약이 필요하다 말이죠. 자, 이때 이 계약금 계약 성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요물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요물 계약. 아까 요물 계약이 뭐라 그랬죠?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뭘 주고 받아야 성립한다 그랬죠. 그럼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란 건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해가지고는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다 말이죠.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게. 그럼 보세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갑이 달라고 했더니 을이 모레 주겠대, 모레. 1월 12일 날 주겠대. 이렇게 약속만 했어요. 1월 10일 날. 그러면 1월 10일 날 매매 계약만 한 거고요.
계약금 계약은 안 한 거예요. 자, 1월 10일이 됐습니다. 갑이 약속대로 1,000만 원 달라 그러겠죠. 을이 1,000만 원을 주겠죠. 이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12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 그럼 매매 계약만 한 거죠. 그죠? 매매 계약만 한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대금 지급 채무만 있고요. 계약금을 지급할 채무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갑이 계약금을 달라 하더라도 을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을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봐. 갑이 달라 그러죠. 을은 보통 주지요. 그게 계약금 계약이야. 근데 만약에 갑이 달라 그랬어. 을이 안 줬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이 약속대로 계약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대금 미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예요. 에? 그쵸?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달라 그랬는데 안 줘. 해지하지요. 을은 가만히 있죠. 에? 법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는. 그게 판례예요. 갑 계약 해지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금 계약의 성질에 보면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줌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만약에 계약금을 주기로 한 자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가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계약금 계약을 요물계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계약금의 성질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 민법이 다른 건 나중에 해약금으로 해약금. 우리 민법이 계약금에다가 해약금의 기능을 넣어놨어요. 자, 이 해약금만 이해를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1,000만 원을 줬어. 갑이 1,000만 원을 주고 받았어. 이 1,000만 원을 주고 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죠. 그죠? 이게 계약금 계약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고받는 게. 이렇게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하나씩 생겨요. 이 기능을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이 기능을.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당사자에게 묻지마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요. 아까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해제권 말고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권. 이게 하나씩 생겨요. 그 해제권을 565조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규정해 놨어요. 여기서 언제까지는 생각하면 머리 깨져요. 어떻게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행사하느냐?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를 해약금 이렇게 불러요. 언제까지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이행 착수는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달나라로 가니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행사하냐면 쉬워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면 돼요. 계약금을. 예를 들어 땅값이 폭락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땅을 샀는데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는 게 낫죠. 반대로 팔았는데 매일 폭등하고 있어 땅이. 그럼 차라리 2배 주고 해지하는 게 낫지. 그럴 때 써먹으면 돼. 그럴 때. 계약은 해지하고 싶은데 별 이유가 없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럴 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해약금이란 말이죠. 다만 기간을 제한해 놓은 거죠. 이행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해지하면 안 되니까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라 말이죠.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요. 565조가 있습니다.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명칭 불문하고 타방에게 교부한 때,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니라 교부한 때, 주고받았을 때, 그게 계약금 계약. 그걸 하면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걸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그러죠. 이게 해약금이다. 그죠? 밑으로 쭉 내려서 동그라미 4번. 그렇게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를 했어. 아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면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요. 주고받은 거 깡그리 돌려줘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계약금 해제는요. 소급 소멸로 끝.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고. 주고받기 전에 해제하는 거니까. 이행착수 전에 해제하는 거니까 원상회복할 거가 없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걸로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계약금이라 한다. 아시겠죠? 여기 우리 민법상 내용이 되고 맨 밑에 반가로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정리라고 위약금이 하나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몰수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특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위약금이 되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한다 그랬죠. 그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약벌은 보지 말고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것만 한번 봐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게 되는데 계약금으로 그걸 손해를 충당하게 하는 경우 그걸 위약금이라 하고 그 위약금을 따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단 말이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몰수하여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기능 그게 뭐다? 손해배상액 예정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조심하실 거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특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약금이 되고요. 그 위약금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게 기본이다. 그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걸 뭐라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매매에서 계약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는 안 쳐다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개념 하나 간단히 봐야 될 게 있어요. 142페이지 가면 담보책임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담보책임이라는 말이 있죠. 자, 아까 담보물권에서 담보는 뭐였어요? 채권 우선 변제 확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담보책임에서 담보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담보책임이 이런 거예요. 아까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걸 제대로 못 넘겨주는 경우. 재산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런데 매도인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1000평을 샀어요. 1000평 값을 줬는데요. 청약을 해봤더니 900평밖에 안 돼요. 그럼 매도인은 900평밖에 안 되고 나한테 1000평으로 팔아먹은 거죠. 매도인한테 따지러 갔더니 매도인도 모르고 있었어. 토지대장에는 1000평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국가가 청량을 해가지고 1000평으로 면적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매도인도 당연히 자기 땅 1000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매수인도 대장에 1000평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1000평이라고 생각하고 샀단 말이지. 근데 청약을 했더니 900평밖에 안 된단 말이지.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매도인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게 대원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인한테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이 H자동차에서 새 거 차를 샀어요. 일주일 만에 퍼져버렸어요. 제조사 찾아가겠죠. 팔아먹은 놈한테.
근데 팔아먹은 놈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퍼진 차를 팔아먹었을까? 아니지. 공장에서 출고할 때 검사 다 해서 완전하다라고 평가가 나왔으니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인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재산권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했거나 소유권 같은 재산권을 넘겨주긴 넘겨줬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그럴 때 책임지라고 해놓은 게 담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 이게 담보 책임이 됩니다. 오른쪽에 예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을에게 A 토지 대장상 면적이 1000평을 매매했는데 을이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되더라. 갑에게도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토지 대장에 1000평이라고 되어 있어서 갑도 예전에 1000평 값을 주고 샀어. 또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하자가 있더라. 뽑기를 잘못했는지 어쨌든 매도인한테 책임을 무리로 갔더니 매도인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을 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담보 책임이란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이. 담보 책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머리 깨집니다. 이런 걸 담보 책임이란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환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매매. 환매는 보세요.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죠.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게 환매예요.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는데 그 팔아먹은 물건을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게 환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도인에게는 자기가 팔아먹은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돼. 이걸 환매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기려면요, 매매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동시에 환매특약이란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을 때만 매도인에게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그 권리 행사에서 일방적으로 되사온다. 이게 환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법상.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을입니다. 갑부터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갑이 일정 기간 다시는 이 물건을 되사가겠대. 특약을 해달래. 을이 해줄까요? 안 해주죠. 아예 을은 살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법상 환매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쓸데가 없어요. 어느 누가 을이 물건을 사면서 매도인이 일정 기간 되사간다는 거에 합의를 해줄까 나와죠. 그죠? 그래서 환매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당사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수단으로 써먹어요. 이거를. 어떤 수단으로 써먹는가 그것만 오늘 이해를 해봅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담보를 요구해서 100일 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아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요,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경매대가에서 채권을 회수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은행은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경매 절차가 귀찮거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아까 가등기 담보를 생각하세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해요. 101호를. 이걸 무슨 예약이라 그랬죠? 아까? 대물변제 예약 그랬어요. 예? 대물변제 예약 그랬습니다. 그리고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101호 소유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미리 뭐 한다 그랬어요? 가등기. 그죠? 그렇게 하는 놈이 있고 또 한 놈은요, 아예 미리 소유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해요. 이렇게. 미리. 요거를 양도담보권이라고 해요. 무슨 담보권? 양도담보권. 1월 10일 날 돈을 빌려요. 그리고 1월 10일 날 소유권 등기를 넘겨놔요. 변제기는 6월 말이야.
만약에 6월 말일 갑이 돈을 안 갚으면요, 이건 소유권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고요? 소유권으로 바뀌어요. 등기는 그대로야. 등기부상 1월 10일 날 101호 등기부에 을이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이게 소유권 등기는 돼 있지만 6월 말일까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 양도담보권이에요. 이걸 양도담보권이라고 대법원이 불러요. 그랬다가 6월 말일 날 갑이 돈을 안 갚으면요,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등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아먹어요, 이 자식이 중간에. 자기 것이냐.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선이라면.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6월 말일 날 돈을 갚더라도 이런 경우에 등기를 못 찾아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월 10일 갑에게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면서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을 등기를 해놔요. 이렇게. 환매권을 등기해놨다가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에서 등기를 되찾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 제3자 등기는 말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돈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 불안해. 저 자식이 중간에 팔아먹으면.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면서 채무자 이름으로 뭘 등기해놔? 환매권을 등기해놔요. 그러면 중간에 팔아먹더라도 갑은 돈을 갚고 환매권에서 등기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런 권리를 매도담보권이라고 부르는 매도담보권. 그러니까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만 되어 있으면 양도담보권이고요.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채무자 이름으로 환매권까지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매도담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면요, 아까 봤던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 요 세 가지를 규율하고 있어요.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 요 환매를 바로 그 매도담보 수단으로 써먹고 있더란 말이죠. 자, 환매 뜻이 있습니다. 뜻만 간단히 확인하십니다.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해서 환매대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정리에 상계라는 말인데, 상계는 채권액을 서로 퉁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갑을병이 고수톱을 쳐요. 병이 10,000원씩 땄어요. 근데 이놈은 열나 잃었어. 한 판 치고 주겠대. 그럼 일단 얘는 10,000원 채권 갖고 있죠. 한 판 돌렸더니 얘가 10,000원을 땄어. 원래대로는 10,000원을 주고 받아야 되죠. 그런데 채권액이 똑같죠. 퉁치면 되죠. 갑이 먼저 야 퉁쳐. 이게 상계. 을이 퉁쳐. 이것도 상계. 채권액을 대등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그걸 뭐라 한다? 상계. 그렇게만 일단 상계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동시험변권에서 써먹습니다. 네, 됐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매매에서 보실 내용들이고요. 교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거라 그랬죠?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을은 갑에게 B 토지 소유권을, 이렇게 재산권을 서로 넘겨주는 걸 교환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하고 똑같이 유상이고 쌍모며 낙성이고 분료식이고 일시적이에요. 자, 교환계약은 별 문제가 없는데 딱 요게 문제가 생겨요. 갑이 넘겨주기로 하는 A 토지 소유권 2억짜리, 을이 넘겨주고자 하는 B 토지 1억짜리, 즉 서로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교환에서는. 그 차이를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보충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충금.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임야를 현금으로 9천만 원 주고 1,000만 원은 다이아몬드 반지로 주기로 하면요, 임야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9천만 원을 보충금으로 지급하는 교환계약이 되는 거예요. 교환계약. 매매가 아니라. 이렇게 교환계약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이면서 가액의 차이를 돈으로 보충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걸 보충금이라 그러고요. 나중에 볼 겁니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교환이라 한다.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또 중요하죠. 이 임대차는 이제 기본 강의에 가서 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볼 건데 그 주임법, 상위법의 기본법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자, 임대차가 뭔지를 보기 전에 대차 세 가지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우리 민법상 대차 계약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아까 대차가 뭐라 그랬죠? 대는 뭐였죠? 빌려주는 거. 차는 빌리는 거.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소비대차가 있고요. 사용대차가 있고요. 임대차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구별합니다. 자, 먼저 소비대차와 나머지는요. 객체가 뭐냐? 소비대차는 소비물이에요. 그래서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하고 써버려요. 그럼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줄 수가 없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게 소비대차예요. 돈 빌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빌린 돈 쓰고요. 동액으로 반환하죠. 그런 게 금전 소비대차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면 유상이고요. 안 주면 무상이고 그렇습니다. 이자부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되죠.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객체로 하면서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다 비소비물이에요. 그 말은 빌린 물건 자체를 사용하고 그 자체를 반환해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원상에 복구해서. 그리고 사용대차는 무조건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무조건 유상이어서 반드시 사용료,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임대차가 됩니다. 그래서 146페이지 정리가 돼 있죠. 대차 세 가지. 간단히 구별하시면 돼요. 소비물이냐 비소비물이냐. 비소비물이라면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임대차는 비소비물에 대해서 물건 임대인은 비소비물인 물건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은 뭘 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유상이죠. 쌍무죠. 낙성이고요. 분류식인데요.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계속적 계약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까 매매나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었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물건은 당연히 비소비물이어야 되고요.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되 농지는 제외됩니다. 농지는 농지법이 따로 있어요. 저 물건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타인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할 수 있습니다. 차임 반드시 줘야 되는데요. 금전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갑소요금을 1층을 빌리면서 차임을 돈 대신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했어. 건물 관리를 내가 하기로 했어. 그것도 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쌀을 2가마니 주기로 했어. 그것도 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차임은 꼭 금전이 아니어도 되는데 반드시 줘야 돼요. 자, 문제는 임대차 계약 따면서 보증금을 주는 경우 있죠. 자, 보증금 꼭 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임대차 요소가 아니에요. 차임 지급이 임대차 요소입니다. 이렇게 임대차의 뜻,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을 약속합니다. 146페이지 밑에 법적 성질 쭈루루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해해야 될 게 오른쪽 양가로 3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에게 뭐가 생겨요? 임차권이 생겨요. 그리고 임차권은 제가 물권에서 말씀드렸어요. 채권이라고. 그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임차권은요,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물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갑이 아닌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임대인한테만. 채권이니까. 그래서 임차권은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 못해요. 제주도 렌터카 생각해봐. 내가 A 렌터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렸어요. B 렌터카 가가지고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죠. A 렌터카 가서 달라 그래야죠. 이렇게 임차권은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렸어요. 토지 임대차. 그리고 그 땅에다 을이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았어요. 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을한테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뻔하너라 그러면 반환해야 돼요. 을은 누구한테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는 자신의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부동산 임차권. 하나가 621조라고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게 있어요.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622조입니다. 요거 오늘 기억합니다. 622조.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토지 매매를 중개할 때, 토지 매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갑하고 정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중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땅 위에 갑이 아닌 자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땅을 사는 사람이 물어보겠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죠. 갑소유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지상권인지 또는 임차권인지, 그 다음에 그 권리를 새로 땅을 사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중에 임차권 중에서 대항력을 갖는 경우, 애는 정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냐? 건물을 소유하기에 땅을 빌린 자가,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기에 땅을 빌린 자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해두면, 건물을 무슨 등기해두면? 소유권 등기. 그러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622조 대항력입니다. 147페이지. 양가로 3번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권의 대항력 강화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고요.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임대한 토지 위에 토지를 빌린 사람 소유의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때의 등기는 뭘 해요? 소유권 등기. 건물 등기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소유권자 을 이렇게 등기를 해놨을 때 그때 그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밑에 정리의 대항력이 어떤 의미인지 쑥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대항력은 나중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가도 또 있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임대차의 성립은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임대차도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계약관계죠. 따라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서 본 것처럼 존속기간과 갱신, 이게 나와요. 존속기간과 갱신. 존속기간은 뭐예요? 계약기간. 갱신이 뭐예요? 재계약. 우리 지상권에서 봤죠? 전세권에서도 봤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감사합니다. 헷갈릴 일도 없어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자,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계약 및 갱신이 뭐가 규정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거 확인해 봅니다. 첫째, 민법상 임대차는요, 최장기간 없어요. 최단기간도 없어요.
당사자가 계약 기간을 정할 때 몇 년을 넘지 못한다,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기간 알아서 정해라. 즉 민법상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정하라. 단 기간을 만약에 약정하지 않으면 635조에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니들이 알아서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해지 통고가 상담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6달, 1달,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때가 6달, 1달, 5일 요거를 해지기간 이렇게 불러요. 그게 635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해지 통고라고.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에서 그 635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월, 1월, 5일은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부동산 임대차냐, 동산 임대차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라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냐,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냐. 그래서 6월, 1월, 5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의사표시가 상담한테 도달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되는 걸 해지 통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지 통고. 반면에 해지한다는 말이 상담한테 도달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즉시 해지라고 부르는 것들. 즉시 해지는 나중에 보고 이 해지 통고 635조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갱신이 나오는데 갱신 3가지가 있죠.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3가지가 있는데 민법상 이 3가지가 다 있어요. 자, 약정갱신이 뭐예요? 합의로 갱신하는 거. 합의로 갱신하는 거. 반면에 법정갱신은 묵시의 갱신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자동갱신을 말하죠. 자동갱신.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은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는 어떤 요건 하에 법정갱신 되는가? 그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149페이지 하단을 보면요. 639조 1항이 있습니다. 자, 밑줄 긋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 이게 첫 번째. 예를 들어 제주도 가가지고요.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렸어요. 48시간이 됐어. 그럼 반납해야 되죠. 임차인이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써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식을 계속. 반납을 해야 돼. 반납을 안 해. 계속 타고 다녀. 그럼 당연히 임대인한테 연락이 오겠죠. 반납하라고. 연락이 하나 그 밑에 임대인이 상당한 게 이의를 하지 않아. 그럼 법정갱신 됩니다. 요건 3가지예요. 제주 렌터카 생각하세요. 렌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려주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러면 갱신됩니다. 자, 이때 조건은 어때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조건은 전임대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635조를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아까 635조 봤죠? 635조가 뭐였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아,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구나. 해지 통고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 렌터카를 빌렸는데 시간 지나서 계속 타고 다니고 있고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어 법정갱신 됐다. 나중에 렌터카를 반납한다. 해지 통고죠.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517엔트비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법정 갱신 및 효과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입문 과정에서. 존속기간 중에서 635조 하고요. 묵시의 갱신 639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요. 우리가 지상권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면 건물을 사라. 그리고 이 건물을 사라는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우리 민법 643조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상권에 있는 걸 끌어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 지상권에 있는 게 283조인데요. 몇 조인지 몰라도 이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해서 한 장을 넘겨보면 150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에 643조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나무 심는 거, 체염, 소금 채취하는 거, 목축, 소, 말, 양, 돼지를 기르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임차인 소유의 건물, 임차인 소유의 나무, 임차인 소유의 소금 창고, 임차인 소유의 축사가 남아있을 때 283조를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83조가 뭔지 알아야지. 283조 92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갱신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걸 그대로 갖고 가라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 사라, 나무 사라, 소금 창고 사라, 축사를 사라. 사야 된단 말이죠. 지상물 청구를 거절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토지 임대차에 토지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란 게 마련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런 걸 민법상 임대차라 한다. 임대차의 뜻과 나머지 대차 두 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대원칙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채권에 불과하다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존속기한의 갱신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적어도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강론에는 세 가지 계약이 이런 계약이다. 그 기본적인 내용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계약의 구체적 효력,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하는지 기본 강의 시간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정도 살펴보시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사투표법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을 같이 할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을 듣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용어와 표현들이고 아주 기본이 된 제도들만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뼈대를 잡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다 잊으셔도 됩니다. 기본 강의할 때 다시 시작하면서 뼈대 잡아드리고 필요한 용어 또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입문과정 끝날 때 입문과정밖에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뒤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갖고 해갖고는 안 죽으니까 일단 한 일주일 동안 좀 편안하게 머리를 식히시고 기본 강의에서 다시 이제 가열찬 마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